목욕탕 같다, 너저분한 술집 아니냐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교회 어른들의 뒷목을 잡게 한 건 예수님의 누드였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왜 이런 소동이 날 걸 알았음에도 올 누드라는 파격을 고집한 걸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네, 요즘 너튜브 어떤 거 즐겨보십니까? 물론 CPBC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최근 저를 사로잡은 건 어릴 적 일요일 아침 눈을 번쩍 뜨게 만들던 만화들. 이제는 비디오 테이프도 없으니 볼 수 없겠다 싶었는데 너튜브 세상엔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혹시 이 노래 기억하는 분 있으신가요?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 네, 거북이 특공대가 매번 피자를 먹방하면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내용인데요.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특공대원 이름이라고 외웠던 대장 레오나르도, 말썽꾸러기 미켈란젤로, 떠버리 라파엘. 네, 맞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거장들이잖아요. 작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르네상스 화가라는 점을 다시 알게 된 김에 이 화가들이 세기의 명작을 남긴 르네상스 시대, 그 화려한 막이 로마 바티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닌자 거북이 중에 미켈란젤로를 가장 좋아했던 맹현균 기자고요. 오늘의 이야기 르네상스도 가가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통한다는 역사의 도시이자 관광객들의 꿈의 도시 로마. 오랜 역사만큼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자 유적이지만 로마에는 세계 3대 미술관이자 고대 이집트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아우르는 인류 미술사를 총망라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미술관입니다. 바티칸 미술관은 세계 최대급 규모의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역대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수집했던 예술품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간단히 그 규모를 소개해드리면 시스티나 성당 같은 단독 전시실이 무려 54개나 되고요. 야외 전시장에 상설 전시된 조각만 2만여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티칸 미술관과 연결된 성 베드로 대성전 역시 여전히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곳이지만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당 입구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안고 슬픔에 잠긴 성모님을 조각한 피에타를 시작으로 37,000kg의 청동을 사용해 만든 제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그 위용을 드러내며 성당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제대 위쪽에는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까지 고심하며 설계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37m 높이의 아찔한 돔이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놓여 사도들의 걸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전처럼 성당에 전시된 것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교황의 수장고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바티칸은 미술관을 만들고 그 소장품을 공개하게 된 걸까요? 이런 결정은 르네상스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바티칸 미술관이 시작된 1506년 이탈리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06년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근처의 포도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는 땅을 파다가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씩 흙을 드러내자 다양한 조각과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죠. 바로 1500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로마 황제의 지하 밀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럽의 황제들은 로마 황제의 밀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요. 의외로 그들이 찾고 싶던 건 보석이 아니라 로마 시대 정치가 플리니우스가 기록한 한 작품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총망라한 책에 라오콘 군상은 그 어떤 회화나 조각보다 뛰어난 걸작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권력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포도밭에서 밀실이 발견되고 몇 조각품이 나왔지만 그게 그 소문 속 걸작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꽁꽁 숨겨놔서 1500년 동안 본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은 한 예술가에게 소문 속 작품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밀명을 내립니다. 이때 파견된 예술가가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미켈란젤로였고요. 그는 한눈에 포도밭에서 나온 조각이
모든 권력자들이 찾고 싶어하던 바로 그 작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임을 확인한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이를 발굴해 전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처럼 성당 수장고로 옮기지 않고 왜 라오콘 군상을 전시하라고 했을까요? 이 라오콘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이해가 될 텐데요.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 때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직언했습니다. 계략을 짰던 신의 노여움을사 뱀에 물려 죽게 됐지만 트로이, 훗날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트로이 몰살을 막은 건국 공신이나 다름없잖아요. 당시 십자군 전쟁 패배로 위기에 몰렸던 교황에게 라오콘의 발견은 로마 건국처럼 가톨릭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것이란 상징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발굴 한 달 만에 바티칸은 바티칸 박물관이란 이름을 걸고 대대적인 전시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라오콘과 아들들의 모습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 기원전 1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예술의 정점 라오콘 군상입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리스 로마의 조각을 환영한 건 누구보다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중세 예술은 성경을 거룩하게 옮기는 목적으로만 활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근법이나 비율 등은 무시되고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거나 구원자의 신 예수님은 보호할 아기가 아니라 완성된 어른의 모습으로 그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 그리스 로마 작품들이 쏟아지자 예술가들이 어땠겠습니까? 고대 작품이 발굴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특히 라오콘에 반해 르네상스의 가장 앞장선 인물이 있는데요. 발굴 작업의 총책임자이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 미켈란젤로입니다. 사실 그는 발굴 전에도 넘사벽 예술가였습니다. 이미 20대 초반 피에타와 다비드 상을 선보이며 이탈리아 최고 예술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오콘을 발굴하고는 그의 작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섬세한 표현이지만 경직돼 있던 그의 인물들이 마치 되살아난 듯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장 가득 채워진 300여 명의 인물 중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미켈란젤로는 창세기의 9 장면을 묘사했는데 빛과 어둠, 해와 달과 땅의 창조,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추방, 그리고 대홍수가 천장에 그려졌습니다. 특히 천지창조란 별칭이 붙은 아담의 창조는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을 묘사했는데요. 아직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아담과 달리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아담에게 닿으려는 하느님의 역동성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게다가 하느님 뒤에 천사들과 천의 모습, 어떤 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후대 과학자들은 이 형상이 인간의 뇌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명과 함께 지성을 전달하셨다는 걸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인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신을 닮은 인간에 대한 예찬, 르네상스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말이죠, 의미도 상당하지만 크기도 대단합니다. 길이만 40m, 폭 13m고요. 면적으로 하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주변의 그림까지 합하면 300평 정도가 되는 아찔한 크기인데요. 제작에만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작품을 마친 미켈란젤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시는 안 그려! 그림 안 그려!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장화 작업에 영혼이 털린 미켈란젤로는 붓을 내팽개치고 조각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3년 뒤 그는 또 다시 붓을 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교황님이 등판합니다. 종교개혁과 스페인의 침공으로 로마가 아비규환으로 변하자 뒤숭숭한 분위기를 바로잡을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신과 교회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재단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투입된 인물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완성한 그의 작품, 시스티나 성당 제대 뒤편에 있는 작품인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날,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완벽한 원근법을 보여줬던 천장화와 달리 가운데 예수님을 크게 배치하며 한 프레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담는
파격을 선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림 아래 지옥문의 위치인데요.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지옥문이 어딨지 한참 찾아야 할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 바로 뒤에 배치해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지만 지옥문을 십자가로 막아 마지막까지 지옥이 아닌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교회는 발칵 뒤집힙니다. 목욕탕 같다, 너저분한 술집 아니냐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교회 어른들의 뒷목을 잡게 한 건 예수님의 누드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근엄하고 마른 듯한 모습,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이 수염이 있게 그려졌는데 수염 없는 근육질의 청년에 모두 경악한 거죠. 게다가 이교도를 상징하는 곱슬머리까지 교회는 공의회를 열어 그림을 파괴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지식인들의 만류로 파괴는 막았지만 인물들에게 옷을 덧입혀야 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왜 이런 소동이 날 걸 알았음에도 올 누드라는 파격을 고집한 걸까요? 당시 귀족 집안의 아들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신체에 아름다운 영혼이 깃든다고 믿었고, 인간을 만든 신은 더 궁극의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쏟아지는 비난 속에도 신을 닮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멈추지 않았던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그를 조용히 응원하며 따라가던 또 다른 예술가가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바로 옆방 교황의 집무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 라파엘로입니다. 가끔 옛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지금은 워낙 대스타여서 모으기도 힘든 사람들이 총 출동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라인업이 가능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죠. 아니, 성당에선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하고 그 옆방에선 라파엘로가 작업을 하는 그런 미친 라인업이 실제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라파엘로는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부탁을 받고 교황의 집무실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벽화들은 우리에겐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 최후의 만찬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한 줄로 나열된 반면 다빈치의 소실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54명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두 줄로 배열해 더욱 장대하게 구성한 걸작입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기법인 명암법으로 인물들의 옷과 표정이 더욱 생생하게 보이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리스 철학의 시작점인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 피타고라스, 모든 본질은 현실 밖에 있다며 손가락을 하늘로 쳐든 플라톤과 모든 본질은 현실에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라파엘로의 르네상스 예술가들에 대한 조용한 응원이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라파엘로가 평생 존경에 맞지 않았던 다빈치의 얼굴을 철학의 중심 플라톤에 그려 넣었고요. 파격적인 행보로 문매를 맞았던 미켈란젤로를 위해 계획에도 없던 변경도 했습니다. 아테네 학당 초기 스케치에는 가운데 텅 비어 있었는데요. 훗날 완성작에는 고민에 빠진 듯 턱을 괴고 있는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얼굴과 닮았습니다. 누구보다 철학자처럼 신을 닮은 인간을 탐구하던 미켈란젤로에 대한 존경을 그림에 담으며 그를 따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갔던 것이죠. 그동안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문화운동을 르네상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거장들의 작품은 어떠셨나요? 하느님과 괴리되어 인간만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욱 행복하길 빌면서 르네상스도 가가!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된 거장들의 대표작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바티칸 미술관 랜선 투어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